네, 2부 첫 순서는 마켓세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통시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우리 정부와 주요 반도체 기업의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보이는데요. 이 칩4 동맹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눈여겨볼 종목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로 연동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켓세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할까 말까 칩4 동맹입니다. 칩4 동맹 딱 보면은 뭔가 되게 든든하고 내 편이 생긴 것 같고 그런데 네. 사실 저희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맹을 하게 되면은 중국이 저희를 좀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미국이 앞으로 미래의 그 전략적 자원으로 반도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원이 석유였다라고 하면 사실 모든 산업에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투기에도 이제 석유로 비행을 하고 그래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안전된 석유 자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주요 우방국이 되었던 것 역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무기를 좀 제공하고 사우디는 미국의 안전된 석유를 좀 제공을 하면서 모종의 거래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렇지만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 셰일가스를 개발을 하면서 이 에너지 독립이 가능하시자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1순위 자원은 석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태동기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시대적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이 데이터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국력으로 좀 표현되는 시대에 좀 살고 있으니까요. 한 예로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에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네. 그 검색된 내용들은 각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마케팅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해 내려면 도로 위의 모든 데이터 수집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역시나 가장 필요한 부품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 공급망에 대한 언급한 것 역시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인 한국의 중요성을 에둘러서 좀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 그리고 메모리 분야의 최강자인 한국 거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기술력을 돋보이는 일본까지 좀 아우르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벽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긴 포석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이런 상황을 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역시도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똑같이 공급망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두 양국 대국 모두 다 본인들한테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에게 좀 상대 국가를 좀 배제하라는 좀 무언의 암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야 뭐 미국 쪽이 서는 것은 맞겠으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현지에 수십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G2의 두 강대국 모두가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전략적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소식은 좀 반가운 소식이겠으나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과의 그런 좀 협력과 그리고 머리를 맞대서 전략적인 그리고 현명한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러면 한쪽으로 조금만 더 치우쳐져 안 되고 바로 이렇게 중간에 있어야 하나요? 중간에 있기가 사실상 어려운데, 예, 사실상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편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군사적 동맹이라는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정권이 탄생한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미국과의 안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맞겠으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정말 현명한 전략이 좀 한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중국이랑 홍콩에 수출하는 반도체 비중이 80%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중국의 매출 비중이 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막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이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차후에 게 혹시 있을까요? 차후에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결국은 미국으로 와서 미국의 소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모든 IT 제품에 한국의 반도체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거는 순간에 당연히 중국에서는 IT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중국에서 몇 나노 제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는 있지만 네. 이게 제품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거랑 이거를 대량 생산에 성공해서 양산까지 이어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도 자국 내 소비를 위해서는 중국의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산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한 수출 제한을 거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반도체라는 것이 장비부터 소재까지 모든 최첨단의 기술들이 집약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메모리 기술 수준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에서 지금 중국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막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 두 국가 모두 다 네.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슈에 영향을 받을 좀 종목으로 깊게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비중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최근에 소외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칩4 동맹 제한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국내에 있는 여러 소부장 업체들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 나쁜 소식은 또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 이미 모든 국가들이 반도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인수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뒷받침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EU 역시도 반도체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텔 역시도 반도체 투자 계획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있는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전방 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활발히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우리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부장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지만 그럼 이 대형주들한테는 살짝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이 이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형주한테는 아무래도 부담적인 이슈, 그리고 소부장 업체들한테는 영업의 기회도 많아지고 사업 확장에 대한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칩4 동맹 강화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섹터가 소부장 말고 또 다른 섹터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소부장 업체들이 가장 수혜가 강도가 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좀 보복을 받았던 섹터가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섹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섹터들이 조금 보복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이 이런 다른 섹터를 규제를 한다? 뭐 드라마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컨텐츠 쪽을 규제를 한다? 사실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어요. 이걸 하기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나타나기보다는 새로운 정권이 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국 역시도 한국과의 그런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당분간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으로 제재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드 배치 보복 때와는 다른 이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게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좀 커머디티로 취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칩 자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게 하면은 또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보다는 그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이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네. 보여져요. 만약에 지금 병목 현상 때문에 뭐 차량용 반도체 역시도 지금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병목 현상이 어느 순간에 풀릴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간밤에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리스크가 한층 가라앉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글로벌에 대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 업계 그리고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칩4 동맹에 대한 이슈를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소부장 섹터들 안에서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종목도 네. 정말 많죠. 그렇죠. 예, 이게 각 회사들마다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하나씩 다 있는 거고 네. 하나하나 열거해서 말을 하면 아마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려주시나요? 예, 제가 네. 오늘 딱 두 가지 종목만 언급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동진 세미캠입니다. 네.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중요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반도체 산업에서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이 미세화 공정은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EUV라는 장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EUV 장비에 적합한 포토레지스트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매우 어렵게만 보였던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 현재 삼성전자 쿼를 통과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래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가 IR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회사로 좀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했던 IR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EUV 포토레지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회사가 2차 전지와 관련된 응급제 사업까지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매우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끔 하겠고요. 두 번째 회사는 SFA 반도체라고 있어요. 네.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우리가 이제 오사트 업체라고 흔히 좀 얘기를 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거의 환골탈태한 수준으로 좀 좋아졌던데, 한 200% 가까이 되는 부채 비율이 작년에 한 50% 수준까지 또 떨어졌고요. 이대로라면 올해는 이제 순연금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면 뭐가 좋으냐? 단순히 생각해서도 내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또한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사트 업체와는 다르게 그 서버 D램 쪽의 후공정에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올해는 DDR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DDR5 같은 경우에는 DDR4보다 칩의 면적이 한 20% 정도 크기 때문에 관련한 후공정 평가도 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의 매출 성장은 올해 거의 확실시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유망 종목으로 그 동진 세미캠 그리고 SFA 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섹터로 소부장 안에서 SFA 반도체 그리고 동진 세미캠 콕 집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칩4 동맹 잘 지켜보시면서 이 두 종목의 흐름도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7 두 번째 이슈는요. 네, 가상화폐주 더 갈까입니다. 네, 최근에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관련주들의 흐름도 어제 좀 괜찮았는데 앞으로 쭉쭉 오름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시장도 꽤 많이 올라오고 네.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쪽은 잘 몰라요, 가상화폐 시장은.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도 매일같이 가격 동향을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가 모멘텀을 좀 제공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건전한 혁신을 위한 그 규제 환경과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이용을 해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 가상자산의 이점을 인정을 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의 현직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뭐 러시아 역시도 최근에 뭐 천연가스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동전의 양면을 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커진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 중요 원자재의 결제 수단을 러시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때 아마 미국에서 제재의 가능성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가 그 국제 원유 시장에서의 그 달러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페트로달러에 있는 만큼 미국이 원유 시장에서의 그 비트코인 결제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도 언급을 했듯이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성은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를 어떻게든 제도화시켜서 본인들의 컨트롤 하에 만들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내보일 거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제도권 편입을 하기 위한 영향력을 좀 확대해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 주식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 안에서도 매우 빠르게 순환매를 돌면서 좀 우상향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순환매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지금 진입이 가능한 이 가상화폐 관련주 탑픽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 가능한 종목은 좀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밸류에이션 매력이 굉장히 커서 네. 앞으로 좀 꼭 체크를 해가면서 보실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KG 이니시스입니다. 이 KG 이니시스가 최근에 좀 매우 좀 가파르게 좀 올라와서 오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게 워낙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좋아서요.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인 날이 3월 25일이었거든요. 이날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해서 결제 사업이라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이때 터진 거래량이 2015년 이후에 최대 거래량을 좀 터뜨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KG 이니시스는 그동안 PER이 한 5배나 6배 정도밖에 못 봤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가상화폐 사업 진출 소식으로 이 밸류에이션의 상방이 확 열어진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66억 원 그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총이 한 6,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매수 타이밍은 지금 당장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분명히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쉬는 자리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글쎄 뭐 5일선에 좀 닿거나 5일선 밑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를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G 이니시스까지 오늘 마켓세븐에서 시장의 핫한 이슈 꼼꼼하게 파헤쳐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